자, 검은 기운의 검은 잡담 아크릴리즘 블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크릴리즘 블랙을 통해서는 이게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루기 좀 어려웠던 주제들과 약간 좀 심도 있는 이제 뭐 혹은 이제 사회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다뤄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콘크리트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초대 손님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누구신지. 저는 얼마 전에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김병진 건축가입니다. 김병진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건축산책이라는 공모전인데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으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말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하면 이제 부차이즘이 좀 많이 이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제 노출 콘크리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이제 한국에 제가 17년도쯤에 들어왔는데 한 1, 2년 있다가 막 갑자기 노출 콘크리트가 막 늘어나고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언제부터 좀 유행을 하게 됐는지 그때 막 카페 쪽으로 해가지고 막 쭉 뜨더니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오는 카페는 최근에 좀 된 거고 카페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동네 카페 말고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흐름이 계속 있었죠. 그래요? 네. 제가 느끼는 건 건물에서는 건축할 때는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비용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고급 주택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변 확대가 조금 덜 됐던 것 같고 근데 많이 보기 시작한 게 판교 주택에서 이제 사실은 그때도 매체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많은 시도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헤일이도 좀 소시청 같아요. 근데 헤일이는 사실은 대중화는 좀 덜 됐으니까 오히려 근접해 있었던 판교가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주택 설계할게요 그러면 판교 우선 같이 가잖아요. 새 계약도 전에 같이 가서 얘기한다고. 많은 집들이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뭘 원하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던 판교 시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실제로 손에 잡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노출 콘크리트로 검토하고 나서 시공비를 딱 받아들면 다들 앞불싸 하시지만 노출 콘크리트가 좀 더 비싸요? 싸지 않아요? 더 비쌉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한 2배, 최소 2배. 그러니까 벽돌집에 비해. 나는 외장재가 안 붙어가지고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끈하게 놓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퀄리티와 뭐 폼, 뭐 그런 폼 짜는 기공의 능력까지 다 코스트가 같이 올라갑니다. 아 콘크리트 강도도 달라요? 승효상 건축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노출 콘크리트를 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작업이라든지 또 관공서나 아니면 공공건물 같은 데들은 쭉 쏘았던 흐름이 있었죠. 그 대학로에도 보면 대학로 문화공간인가 이렇게 초기 작품 정도가 있거든요. 그때 노출 쓰신 거 보면은 제대로 된 노출이었죠. 그때는 이제 합한 거푸집을 써서 폼 타일을 매서 하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안도다다오의 영향도 컸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때도 안도다다오 건축은 다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가장 저거니까 그렇죠. 그분의 작업이 국내에 지어진 거는 뭐 제주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저희 또 대학로의 그 재능 크리에이티브 센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작업들은 최근이지만은 건축가들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작품한다 그러면은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하고 싶어하죠. 먼 과거를 보면 저희 선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중업 선생님. 그분이 아무래도 프랑스 루꼬르비제 밑에 있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뭐 동대문 뭐 산부인과 예전에는 노출보다 비싼 재료였고 이제 고급 주택, 고급 사옥 아니 미술관 이런 데부터 공공도 그냥 쓸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일반 공공을 쓸 수 없는 재료였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건축가들도 있었죠. 근데 해보고는 싶은 거지. 그래서 그냥 유로폼 노출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시도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것도 그냥 노출 콘크리트 받아들이네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페들은 그러면 카페들에 들어가면 원래 근생이 있었던 거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다 뜯고 보니 그냥 요즘에 이거 다 노출하던데 인더스트리얼 어울리는데 이게 흐름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그냥 적용했던 거지 처음부터 노출 콘크리트의 그 고급스러운 것은 주로 갤러리 쪽이나
사옥의 로비 쪽에 사옥도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로비 메인 로비 쪽이나 이런 데서 쓰던 기법이기 때문에 그게 유행처럼 느꼈던 거는 카페가 느꼈던 거는 아마 리모델링 할 때 뜯고 그냥 놔두자. 건축가들은 좋아하고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왔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일반 사람들은 마감 덜 된 걸로 생각하면 되고 이거 뭐 하다 말았냐. 비싼 거군요, 사옥이. 조금 그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비싼가? 뭘 안 붙였는데. 근데 진짜 기술적으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고봉? 그 정도요? 네, 노출 콘크리트를 제대로 한다 치면. 근데 요새는 그렇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판 거푸집을 써서 폼 타일을 매서 뭐 진짜 점과 선과 면 해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다 줄눈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로폼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뭐 비용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소장님 사무실도 유로폼으로. 네. 김성훈 건축가님 말씀하셨던 거 공감 가는 게, 그러니까 예전 노출하면 이제 콘으로 나무 합판으로 이제 폼을 다 짜니까 정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많이 넘어온 거고,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뭐 하루 일할 양이 한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니까 이제 비용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고, 이제 갤러리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제가 주택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고 싶었던 이유는 콘으로 짠 노출이 아니라 유로폼으로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건물을 만들면 유로폼으로 많이 하니까 그 유로폼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한번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최소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유로폼으로 할 수 있는 콘크리트 노출을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 돈 들여가지고 저희 이제 집을 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이게 쌀 것 같긴 한데 이제 유로폼까지 쓰면 합판 거푸집은 합판도 코팅 합판을 써야 되고, 유로폼으로 또 거기다 합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김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로폼에다가 합판을 대요. 코팅 합판을. 그러면 이제 그 유로폼 사이에 줄눈이 철심 때문에 한 두터운 두 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줄이 생기는 거고, 이제 플랫타이만 살짝 거기가 되는 거니까 되게 멋지게 나오죠. 네.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작업량이. 강남 쪽에 하나 건물 있을 거예요. 그 아르큐메에서 한 작업이 있는데. 매봉역 앞에. 네, 매봉역 이렇게 새롭게 구조 바깥으로 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유로폼에다가 합판을 붙여가지고 그 면을 만든 거죠. 김인철 건축가라고 알아요? 아니요. 알죠, 와요. 오늘도 보다 보니까 또 저기 어바나이브로 노출 콘크리트죠. 네. 그 김인철 건축가님이 해줬던 건물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노출 콘크리트 지금 수준은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발전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런 인력들이 많이 다 노후화돼 있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그 목수라든지 그럼 설계 쪽보다는 기술자 쪽에서의 인력 충당이 안 되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진짜 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콘크리트는 정말 진실한 게 그날 뭐 탓을 잘못하면은 그냥 망쳐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막 강도, 뭐 슬럼프 막 이런 거 다 또 바이브레이트 돼가지고 되게 잘 해야 되는 진짜 바이브레이터 하면은 또 가슴 아프신. 좀 이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되게 그래서 재밌어요. 기술은 거의 잘하는 이제 그 시공사들이 몇 군데 특화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기술력이 되게 좋겠지만 비용이 평균적으로 보면 예, 기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기술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콘크리트 작업 뭐 하다가 뭐 버스 타고 뭐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데, 그런 작업복을 입고 백화점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니까. 노가다. 네. 그 JCC 그 재능 크리에이티브 센터 그 2층 카페인가 가보면은 그 약간 시공 디자인 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그 목수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실제로도 그 못까지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못의 위치들이 다 있고 실제로 그 콘크리트 면에 보면은
못이 보면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보도투다는 그게 자국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표면에 다 지금 고정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그 콘크리트의 스탠다드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스탠다드 퀄리티가 꽤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면 기술력이든 저는 사실은 설계 수준도 좀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 높여 있으면 그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 콘크리트 품질 자체가 구조로서는 이 콘크리트 품질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노출 콘크리트를 구현해내는데 이 갭체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출 콘크리트라고 분명히 표기했는데 유로폼을 갖다 거푸집을 했다고 견적을 들어와서 자기네들 견적을 따면 입찰을 따버리면 결국엔 유로폼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 전문 회사다, 아니 노출 콘크리트 표현한다는 표현했으면 유로폼이 아니고 다 자기네들이 새로 만드는 알폼이라고 그러나 그런 제작폼들을 고려했다고 그런 견적들이 들어서 입찰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찰을 따기 위해서 우선은 그래놓고 계약 다 해놨는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노출 콘크리트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까면 사실은 설계자는 당황스럽고 근데 이미 오버된 예산이니까 건축가들도 이걸로 안 됩니다라고 클레임을 못 걸고 어떻게든 품질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쳐놓고 메이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다 보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의도해서 노출하는 것도 있고 의도해서 아주 품질적 노출 콘크리트 해도 되는데 우리 그 순간 사이가 거의 없이 그냥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그 기술자들도 없고 건축가로서의 마음은 되게 애매해요. 예전에는 노출 콘크리트 하면 정말 진짜 합판으로 해가지고 막 그 되게 민감해요. 그 설계할 때도 그 합판 치수가 뭐 36 사이즈, 48 사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러면 이게 900에 1800이 아니고 910에 182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수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그러면 그 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층 조인트라고 해서 층고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흘러가는 합판 치수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중간에는 갈아요. 합판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독일의 벤츠 뮤지엄 가 있는데 그 이제 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합판 거푸집 밀 때 이제 매고 이제 그걸 빼내는 건데 구멍이 나는 건데 그걸 이제 얕게 메꾸죠 이렇게. 은근히 많은 거야. 노출 콘크리트 많이 시방서까지 저는 많이 써봤거든요. 시방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정린 건축에 있을 때는 진짜로 노출 콘크리트를 제대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시방서에 문구 하나까지 다 봤죠. 그 합판 어디 합판을 써야 되고 치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누고 공정 순서가 어떻게 되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시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벤츠 뮤지엄 가보면은 그 또 콘에 또 조그마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딱 선만 나타나게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 유로폼 하면 되게 거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한국적 정서에도 맞고 좋은데 또 한편에서 최근에 그게 조금 너무 인조적으로 보였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점선면에 점점점 있는 게 그렇게 미학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또 건축가로서 보면은 또 거친 걸 보다가 정말 정교하게 돼 있는 게 아 콘크리트가 이거였지 하는 거를 다 되생각하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아쉬운 거예요. 정림이라는 우리나라 탑 설계 회사라는 회사가 진짜 정성스럽게 시방서까지 쓰는데 거기 합판을 쓴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예요. 층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유럽은 저도 몰랐는데 한 층을 칠 때 이거를 제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 이음이 없대요. 콘크리트가 이게 치가비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도 현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라서 이걸 터져 나가는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층 치는 거는 한 번 타설하는 거는 분리 타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거 약간 야매일 수도 있는데 수직 부재 치고 수평 부재 따로 치기도 해요. 퀄리티 때문에. 우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수직 부재, 수평 부재 다 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직 부재 다 맞춰놓고 그거 오케이 해서 다시 수평 부재 다시 잡고 다시 수직 부재 잡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 제작 폼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유로폼 안 쓰고 합판 폼 쓰는 게 사실 자랑인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해주는 것만으로도 A급인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독일에서 전쟁 나갈 때는 좀 아쉬운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오차범위 2cm라 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그 재밌더라고요. 그 3m당 1cm, 뭐 10m당 2cm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네,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차 범위가 안 되면 손해배상 할래 부실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아 시공사 소장이랑 계속 머리 맞대고 이거 건축주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그 스트레스를 왜 설계자가 받고 있으며 시공자도 깔끔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다 있어요. 그냥 골조는 좀 원래 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동영상에 찍었던 외단을 미장의 네 맞아요. 죄가 없어요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기인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잡어? 저기 스티로폴로 어떻게 잡어? 한계가 있죠. 이런 많은 어려움을 직접 겪으신 건축주가 네, 김윤희 소장님이신데 이야기 어떻게 그 사업 어떻게 지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욕심 있었고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돈도 있었었고 아니요 돈 없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갤러리 설계나 뭐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대형 있을 때는 해보긴 해봤지만 깊게 못하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주택에서 실험을 해보자 생각으로 이제 시공사 대표랑 얘기해서 했는데 이제 그 가정 하나하나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들이 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로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메이크업이나 견출 개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폼에서 끝나려고 그래야지 비용을 최소화시키니까 그래서 바이브레이터를 잘 굴리고 뭐 이렇게 콤보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끔 폼이랑 조금 느리더라도 그 기술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폼을 정말 A급 한 분도 쓰지 않은 신품. 그 신품을 다 층마다 더 비싸죠.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한테도 뭐 저희는 이제 그 폼 자체 600에 1200짜리니까 와리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창문 위치도 다 그 위치했는데 이제 마지막 뭐 450, 400 이렇게 떨어지는 치수들 와리 때문에 다시 또 공사 들어가지는 와리 계산을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판을 사용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그 작업자들 사이에서 그 뭐 코팅까지는 아니지만 그 뭐지 약품 발라서 발수제? 발수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폼에 잘 떨어지라고 그런 것도 안 발라고 박리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1층 이제 1층 거푸지고 딱 떼는 날 딱 가보니까 콤보가 엄청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잘 공기 안 빼내서 그런 거죠. 네, 공기도 안 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러니까 그날 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운이 없었던 거야 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 본 순간 제가 이거를 실수를 했다. 이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층, 3층, 4층 가니까 이제 점점 처음에 엄청 큰 실망감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보이는 거는 무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지켰던 거는 이제 와리랑 최대한 꼼보 안 나고 좀 깔끔하게 떨어지고 유로폼 그 라인 살리고 그런 욕심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동네에서 한번 탄생을 시켜보자 욕심이 이제 끝까지 유지했죠. 그 공부도 이뻐. 건축적으로. 아니 그 진짜 이쁠 때가 있어요. 아니 김희수 소장님 실제로 그 공보를 응용해서 그 바우지 뭐였죠? 저기 뮤지엄 뭐죠? 강릉. 뮤지엄 산. 아니요 바우. 산은 끈 닫아오고. 바우지움 같은데 바우지움.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의도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철거할 때 썼던 자갈들을 타설할 때 같이 넣어서 이제 공보를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깔끔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잖아 느낌. 공부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지. 공부 만들려고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이것도 아름다운데 공부를 안 나와야 되는 그 아주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서 공부가 놓으니까 진짜 시공사 대표 멱살 잡고. 왜냐면은 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차피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이건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아까 부실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약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놓고 마감재 예를 들어서 뭐 벽돌 잘못 샀다 그럼 여기 다시 해주세요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건 다시 해야 되잖아. 한 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실망감과 이 그 좌절감이 되게 컸을 수 있어요. 저는 부셨어요. 오 어디 할 때요? 다크하네. 근데 스토리가 너무 다크해. 다크해. 일단 그럼 이쪽 얘기를 듣고 다크한 거 들어보시다. 부신 거 그 다음 이야기로.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그 조용히 제안을 하더라고요. 메이크업이라는 게 견출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공사 쪽에서 뭐.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제 자존심의 스크래치다. 저는 정말 이거를 정말 순수하게 일반 사람들도 순수하게 폼에서 투자를 하지 맞아. 후작업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시간이 걸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 왠지 그 시공사가 좀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뭐 어쩔 수 없었다. 대신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러다가 저도 이제 찾아봤죠. 근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거야. 원래 주변에 견출 작업, 뭐 메이크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4-5군데 업체를 만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어떤 데크 그분이 안도랑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도 작품 간사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줬더니 아니 나이가 그냥 한 50대 중반 정도. 황인식? 아니 나눔 테크라고. 나눔 테크. 채두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거기가 그러고 잘하는 그 뭐 내세워서 하는 시공사 아니에요? 네, 나눔 테크가 그 와세대 대학교인가 그 졸업하고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가능하다 무조건 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최대한 인위적인 손 느낌보다는 그냥 뒤에 뭐 맞아요. 시멘트 그다음에 뭐 이제 염료 같은 지당 뭐 이런 것들이랑 몇 가지 섞어요. 뭐 지연제 섞여가지고 약간 그거를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른 다음에 맞아요. 전체를 다 갈아요. 네. 얘기 듣다가 되게 아쉽다는 게 그렇게 녹줄 콘크리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거나 뭐 그래서 했던 분들이 아니라 다 이제 라는 거잖아요. 왜 한국에는 그런 교육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잘 잡아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럼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성공을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공을 위한 요소? 현장 소장? 어떤 공사든 현장.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아마 타설하는 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지금 시멘트 파동도 많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이게 레미콘 차가 뭐 보통 이제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치면은 이제 한 층을 치면은 보통 한 6-7대 정도 평균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게 30분 단위로 일정하게 이렇게 오면 좋은데 대기업이나 큰 현장들은 10대가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대 치고 뭐 운 나쁘면 2시간 뒤에 오고 1시간 뒤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벽돌 마감인 데는 골조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지만 노출은 생겨버리죠. 그 아무리 발브레이트를 한데도 그 시간을 극복 못해요. 그 사이에 굳어버리니까. 맞아. 그런 게 있겠네. 그러니까 이 강도 아까 박성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강도가 시간을 못 이기고 강도도 참을 때까지 참아. 근데 한 2시간 넘어버리면 자기도 굳어버리니까 그런 게 나중에는 소장님 지을 때 그럼 그 간격이 좀 되게 불규칙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비도 오고 한 차가 3시간 뒤에 오고 그런 거는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스케줄을 맞춰놨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주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택이 힘없는 주택이라서. 힘없는 주택이라. 카르텔이 있어요. 레미콘 쪽은 그래요? 강력한 게 있어서 그쪽이 갑인 것 같더라고요. 시공사보다. 지금은 뭐 줘야 주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제일 갑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 품질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 대형 현장에서는 스케줄링이 다 돼 있고 거기에 안 맞춰지고 따라서 다르고 또 대형이니까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연락을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빼줄게. 이거 어쩌면 담합이 너무 잘 되는 거지. 빼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그날 약속한 대로 주는 거죠. 아무리 빨리 끝났어도. 근데 우리나라 담합이 되니까 가다가 한 6개 정도 빼줄 수 있어. 근데 중간중간 빼주는 거죠. 티 안 나게. 그러면 2시간 있다 빼주는 거는 그거는 원래 스케줄이 없던 거예요. 2시간 있다 빼주는 거지. 오히려 5-6개 차를 그냥 빼준 거죠. 먼저 보내고 이쪽 나중에 당연히 이쪽에서도 사정을 했겠죠. 안 된다고 했겠지. 이해했어. 좀 전에 그 소규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뮤지엄산이든 대형에서 노출을 이제 한다 이러면은 양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뭐 자체 배합 설계 계속 뽑아내는데 이제 소규모 뭐 예서 저희 집인데 15인 맞춰서 하면은 돈을 2배, 3배로 준다 해도 지금 이거 출하를 못 시킨다. 그 몇 회배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공장을 다 그렇게 돌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뭐 혹시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뭐 잘못된 뭐 일반인들의 인식,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가 인체에 너무 해롭고 내부에서 뭐 마감을 안 하면은 뭐 안 된다 뭐 그런. 제일 큰 거 그게 마감이다. 마감을 안 한 게 아니다. 완성을 그게 안 한 게 마감이다. 아니고 완성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비싼 거다. 네. 단열은 그럼 내부 단열, 중간 단열 하는 거예요? 그쵸, 보통은 네 단열을 이제 하겠죠. 그쵸. 외부 네 단열. 같은 거. 네. 중단에 찍는 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뎁스가 커지니까 단열재도 막 찌그러져 버리고 그 고정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몇몇 회사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허도 있고 막 그래요. 주택이면 내부에 마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물론 이제 내단열이니까 뭐 열교 같은 것들은 이제 생기는 것들은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굳이 뭐 중단열까지 가가지고 코스트를 엄청 올리는 것보다는 내부에는 뭐 이제 마감을 하는 게 좋죠. 그 소장님의 그 다크한 스토리는 뭐예요? 부시는 거. 부신 거. 갑자기 콘크리트 뭐 부시기가 쉽지 않은데. 몇 층짜리 진짜 건물을 슬픈데. 그 멱살 잡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층의 다락이고 몇 년도? 2015년에 설계했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요? 아니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골조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지시를 내려서 부셨다고요? 네. 얼마만큼이나? 이제 기초는 잘 나왔고 이제 2층? 하면 안 되는데 중단열로 계획을 싸게 지어보자고 한번 했다가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잠깐 김정우 소장님 설명해드렸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타설을 했는데 중단열을 설계한 이미 네. 할 거였으면 이제 중단열고 검토했겠죠. 사실은 그 성능이 패시브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써본 사실 중단열의 양쪽으로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구조 계산까지 독일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특정 회사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도한다고만 해도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했는데 타설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중단열이 되게 어려운 게 실제로 시공도 어려운데 치갑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치갑을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도 어렵고 문제는 우리는 계단을 같이 타설하는 게 문제였어요. 와우. 계단은 터져 있잖아요. 그 생각을 못한 무슨 거예요. 말인지 알지. 거기서 콸콸콸 새버렸어요. 원래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계단은 따로 따로 치죠. 네, 철근만 뽑아놨다가 따로 해야 되고 네. 사실은 독일은 계단을 원래 따로 쳐요. 그리고 독일은 원래 프리캐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독일 회사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 우리가 전수를 안 해준 거지. 그리고 원래 당연히 같이 쳐야 되니까 일반 단독주택도 계단을 따로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따로 친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의 그 다가구 주택의 계단실의 층간 소음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편이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시도하다가 오타설인 걸 이미 타설할 때 알았고 그렇지만 우선 다 쳐보고 전화가 와서 타설하는데 잘못 쳤다 연락이 왔어요. 타설하는 날 잘못 쳤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우선 다 친다. 주문은 다 해놨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하는 방향을 할 거다. 근데 부실 수 있으면 부시겠다. 이렇게. 시공사 쪽에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정을 진행은 안 하고 이제 4주 뒤에 받는다 우리가 다 이제 탈거를 하러 다 뜯었더니 뭐 계단실만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바이브레이터가 문제인데 창호가 가로로 긴 창이 있었는데 가로로 긴 창은 또 밑에 바이브레이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그래서 철거 구조기술사도 왔죠. 이건 안 된다. 못 살린다. 철거하자. 철거를 했고 근데 2억 5천 정도의 예산에 공사했는데 그걸로 5천을 마감재까지 다 쓴 거니까요. 5천 7천을 버린 거예요. 그 시공사 쪽 잘못이잖아. 시공 잘못이니까요. 그럼 그거 다시 해주죠. 다시 해줘야죠. 근데 소규모 직영공사하는 소장이 돈이 어디 있어요? 토꼈어요? 네. 아하 역시. 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해서 골조랑 마감까지 해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도망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어우. 이게 정말 슬퍼요. 네. 와 이렇게 가라앉히나? 글루미한데 다크에서. 완전히 슬프고요. 그래서 저랑은 사실 친한 형님 동생 한 거였는데 많이 슬펐죠. 독일에서는 이제는 내단열을 안 하기 때문에 요게 프랑스 때문에 개발한 제품이에요. 프랑스는 내단열밖에 안 하고 인품이 너무 세가지고 그 공법이 안 쓰는데 얘네들은 노즐 2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타설하면 일정하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거와 붙는 사람이 오차를 낸 거죠. 밑에 있는 사람, 밑에서 현장 소장이 계속 바이브레이터만 신경 쓴 거예요. 바이브레이터 신경 쓰면 무조건 된다. 이제 짱짱하게 잡아놨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치갑을 그냥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건지. 터져버린 거죠. 바이브레이터도 함부로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고주파 바이브레이터라고 또 다른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요. 좋은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요. 그 바이브레이터 안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묻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구를 해요. 앞에 노즐이 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 버리는 거죠. 네. 그래요?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모르는 아니, 쓰레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만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씨. 진짜 다크하죠. 네. 제목을 이렇게 잘 지었어. 마지막에 반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할 때 비용도 꽤 나가나요? 메이크업 할 때? 네. 메이크업 할 때도 생각보다 비용이 해배당 3만 원. 재건 멘트당 3만 원. 별걸 다 알아? 알죠, 당연히. 네,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에 따라서 좀 가격 같은 3만 원이라도 뭐 35,000원, 25,000원, 2만 원. 이 아까 있는 게 약품 뭐 또 덜 갈고 색깔 뭐 맞추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크게 느끼지는. 들어갈 돈이랄까요, 소장님? 들어갈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단 근데 현장에 주문을 많이 하죠.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갈지도 말고 그냥 그 상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들만 하고 잘 처리하자. 메이크업 하는 순간 뭔가 이제 좀 어색해지. 예, 어색해지죠. 어색해지기도 하지만 아까 저희 뭐 건축가들 욕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좀 이별의 순간이야. 너무 슬프다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럼 결정하신 거에는 후회는 없으신 거예요? 네,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샘플링 작업도 많이 했었고 정말 심한 부분에서 한번 같이 샘플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심했. 그리고 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걸 살려. 그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 노출 보수하시는 분은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했던 분하고 제가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도 하나 현장 제 알아요. 소연님은 화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렇죠, 좀 너무 좀 그 클라이언트가 좀 문제 삼을 만한 거 말고는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 자, 그러면은 노사고? 네. 종합적으로 노출 콘크리트의 이런 콘크리트 이야기들에 얘기를 대해서 들어보니 어때요? 네. 생각보다 기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 일단 저의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좋다, 모던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학기 초에 좋아하는 건축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안도다다오 이야기를 하고 노출 콘크리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동기들. 재료 이야기 하기에는. 네. 노출 콘크리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불차거죠. 잠깐.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꼭잘 못 드시고.